조이대 대법원 체계에서 하는 말은 하나도 믿을 말이 없다. 진짜입니다. 예, 그 이재명 대통령님 앞에 가서 뭐라 그랬어요?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파기환송심 때부터 그렇게 하죠. 그렇지. 예? 그다음에 지연된다라고 법원행정처장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재판이 지연될 수 있다. 재판이 얼마나 빨리 될 수 있는지는 자기들이 파기환송심 때 보여줬어요. 그렇습니다. 불법까지 하면서 전자문서 미리 봐라. 그렇습니다. 막 땡겨서 절차 무시하면서 가서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네. 이미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전자문서로 다 볼 수 있고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신속하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제 와서 맞아. 자기들은 마음대로 하면서 남들이 하면 지연된대. 맞아. 말이 됩니까? 맞아. 믿을 말이 하나도 없다. 예. 그냥 흘리면 된다. 예, 앞에 텔레비에 나와서 얘기를 하면 음소거를 해버리면 된다. 그러다 다른 분이 말할 때 들으면 된다. 그게 정확한 판단을 위한 김용남 의원님 뭐가 아니, 정말 말이 논리적이지 못한데 듣고 보니 다 맞네요. 듣고 보니 다 맞네요. 논리적이지 못한데. 제가 장사를 했어야 되는데 그건 잘 할 것 같은데. 이 저희가 전에 관본권 띠지할 때 그 수사관이 나와서 우리 예규에는 이 돈을 다 풀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규에는 자기네 내규에는. 그러니까 옆에 있던 변호사가 나와서 그 얘기 들으니 그들이 내규에 있다 그러면 뒤져봐야 됩니다. 꼭 반대입니다. 그래서 뒤져보니 맞아. 돈은 풀어헤치라가 아니라 그대로 넣어야 된다. 맞아. 그게 내규에 있는 거예요. 맞아, 근데 맞아. 마치 사람들이 모를 것처럼 해서 맞아. 우리 내규에는 이걸 다 풀어서 세워갖고 뒀어야 됩니다라고 맞아. 수사관이 얘기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옆에 있는 변호사가 와서 내규 얘기하네? 그래서 내규를 보니까 찾았잖아. 반대로 돼 있습니다. 맞아요. 예. 요번에도 똑같습니다. 저희가 들어보고 법원을 많이 믿었죠. 천대엽 차장 참 저 많이 믿었는데 말하는 걸 그래? 그리고 찾아보면 반대가 너무 많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천대엽이가 다 맞네요. 오찬장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네. 우리 좀 잘렸는데 천대엽이가 조이대. 조이대가 네. 조이대가 네. 지금 뭐 재판이 지연돼서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 빠르게 진행될 걸로 저는 기대합니다래. 야 임마 1년이 지났어 임마. 뭘 기대해 이제는. 이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러니까 얼핏 들으면 맞는 말 같아. 그렇습니다. 얼핏 들으면. 맞아요. 기왕에 조이대 얘기하셨으니까 네. 얼핏 들으면. 인사말에서 가장 이해가 안 됐던 게 내란 발생 직후에 사법부가 그 내란에 대해서 반헌법적인 행위라는 거를 분명히 입장을 밝혔다라고 그 얘기 하더라고 오찬장에서. 인사말에서 하더라고요. 그때 내가 오찬장에 있었으면 바로 거기서 트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그 출근길 그거 빨리 좀 준비하세요. 12월 4일 출근길. 맞아. 조이대. 쓱 그냥 뭐 스르스도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얼핏 들으면 맞는 말 같다니까. 네. 진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 딱 한마디를 제가 좀 한마디를 준비해 왔습니다. 얼굴 네모내 갖고 하더라고. 그러더니 이거 딱 꺼내. 그러더니 뭐 국민 여러분들이 당연히 아시겠습니다만 내란이 발생하고 바로 그 즉시 우리 쪽에서는 이거는 위헌이라는 것을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더라고. 뻔뻔하네 진짜. 뻔뻔하더라고. 네. 준비됐나요? 자, 보겠습니다. 그 계엄 과정에서 혹시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면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차후에 그런 어떤 절차를 거친지 아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사실이면 탄핵 사유까지 될 수 있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데 혹시 원장님 입장 있으신가요? 네, 그런 부분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식이. 뭘 분명히 얘기해. 이 자식이. 뻔뻔하게. 이거 내 들고 다녀야겠어 이 영상을. 네, 이거 들고 훌륭합니다. 다녀야 돼요. 예. 정말 훌륭하십니다. 예, 정말 훌륭하십니다. 아유. 국민들은 위헌이라고 말했다고 알게 해놨잖아요. 네. 저 허위사실 유포로 법적 조치 날려. 날려야죠. 놔두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의원님. 그날 그들은 무엇을 했냐면 합법적이라고 생각하고 후속 처리 준비하고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사법부를 계엄사령부로 넘겨주려고 네. 회의하고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밝혀냈잖아요. 밝혀냈잖아요. 네. 아니 진짜 이건 기억해야 돼. 기억해야 돼요. 진짜. 천대엽에게 물어봤더니 천대엽이 그날 합법적이라면 후속 조치해야 될 게 있었습니다. 네. 사법부는 계엄사령부로 넘기기가 됐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잘못 전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만약에 이게 헌법 소원으로 간다고 했을 때요. 네. 그러면 만약에 그 진행되는 재판은 영향이 없습니까? 그래 나는 그게 좀 그게 걱정되긴 뭐 하더라고요. 중단이 된다거나. 헌법소원보다는 위헌법률 심판대청이나 뭐 네. 이런 상태가 가긴 갈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갔을 때. 그
그거를 어느 쪽이 주로 이제 피고인이나 이쪽에서 네. 낼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게 법원 재판부에서 이거를 헌재로 보내기로 그러니까 헌재 위헌 심판을 보내기로 결정을 하면 재판이 스톱이 돼요. 아 진짜로. 네. 그래서 헌재로 보내면 재판이 스탑된다라고 헌재법 41조에 있는데요. 네. 거기 하나 더 달려 있는 것은 법원이 이게 중요하다고 달리 판단할 경우에는 그러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다음에 저희가 그래서 헌법재판소법을 다시 입법부잖아요. 네. 입법부에서 만들어서 통과시키게 됩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헌법재판소에서 그렇게 할 수 있으나 이게 내란, 외환죄 등 아주 시급한 경우엔 그러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법을 만들어 아니 통과시켜야 근데 될 일반적으로 이제 헌재에 보내게 되면 그 법원에서 이루어지던 재판이 중단되는 게 논리적으로는 이 법률이 위헌이냐 아니냐를 가려 달라고 보내면서 재판을 계속 진행한다는 게 논리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거든요. 만에 하나 위헌 결정이 나온다고 하면 그 재판이 다 무효가 되는 그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중단한 상태에서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거든요. 저런 걱정을 그런 하실까봐 리스크가 있어요. 이거는 위헌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는데요. 네네. 사람들은 이게 가다가 위헌이 될 수 있다 이런 고민들을 해왔고 네. 그런데 여기서 위헌이 아니라고 하는 말은 헌법 101조 102조에는 법관과 그 법원은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요 전담 재판부는 법률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 김용남 위원님께 한번 여쭤본다면 법원은 윤석열 사건을 랜덤으로 돌려서 컴퓨터 무작위 배당해야 공정한 거겠죠? 그렇죠. 그렇죠. 아니 우리는 그러니까 물론 이제 형사부에 물론 우리가 이제 제가 법원 마저 말씀을 재판부에도 드리겠습니다. 네, 질문을 충성. 내란 전담 재판부 그리고 법 왜곡죄 도입에 관련된 논의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지금 이슈가 이거여서 그렇지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법원장 회의라고 합니다. 네. 모르겠어요.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 그 뭐 출근길에 기자들이 물어도 뭐 오늘 회의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도였고 오히려 회의하면서 첫 인사말에서 사법제도의 개편이라는 것은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이 필요한데 이것을 전문가들이 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더라고요. 네. 예. 이 말들이 딱딱 걸리는 부분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의 끝에 나오는 답이라는 건 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마침 이 타임에 딱 그 예. 변협 옛날에 협회장 했던 사람들과 여성 변호사회 회장했던 사람들이 성명을 냈잖아요. 예. 딱 마침 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그 법 왜곡죄하고 내란 전담 재판부는 반대한다. 이런 얘기를 사실 딱 때 맞춰서 해주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서로 간에 지금 얘기가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또 자기네들끼리 살아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처음보다 많아졌어요. 아하. 특히 법원에 계신 분들도.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좀 더 세게 밀어붙이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예. 법관들이 실제로 더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건 그 법원행정처 개혁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 얘기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뭐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내란 전담 재판부가 위헌 소지가 있는 여부와는 떠나서 위헌 심판은 반드시 가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이게 실효적인 전략이냐의 측면에서 지금 고민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예를 들면 법무부 장관이 추천권을 갖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개정의 여지도 있다고 보는데, 근데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법관들이 그렇게까지 예민하게 생각하나? 저는 아닐 거라고 아니야, 봐요. 왜냐하면 그렇지 이거는 않아요. 이미 다른 제도로 정착된 부분들이 있어요. 뭐 가사라든지 뭐 다른 부분 특허라든지 네, 전담 재판부가 있으니까. 자, 그리고 법 왜곡죄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면 이거를 거부하면 우리가 약간 그렇게 보이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지금 뭐 끌리는 것 같이 보인다. 뭐 문제가 있는 있는 것 것처럼 같고. 보이지 네. 않아?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당장에 뭐 이걸 우리가 처벌받을 것 같진 않은데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예민한 건 뭐예요? 민간인이 들어와서 법원행정처를 해체하고 위원회로 바꿔서 민간인이 들어와서 인사랑 승진을 관여하기 시작한다. 이거를 지금 못 받아들이는 그런 것 같아요.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그 문제인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것도 사실 그런 논리로 보면 검찰 개혁 때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그 수사권은 줘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보충 수사를 할 수 있게는 해줘야지. 보완 수사. 네, 보완 수사를 할 수 있게는 해줘야지. 근데 그거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항소 포기한 거를 갖고 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약간 그 깃발 투쟁이 될 수 있다. 법 왜곡죄는 하나의 빌미일 뿐이다. 내세우는 것. 왜냐하면 사법부에 대해서 그러면 해외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제 유럽, 독일, 영국 사례를 봤더니 대법관 인사 추천위원회에는 비법조인이 반드시 또 들어가야 되고 그렇죠. 기본적으로 선출된 권력은 국회예요. 거기에서 견제할 필요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사법부에서 인사행정을 다 한다 그래서 본인들만 할 수 있다라는 게 저는 이게 세계적인 그 흐름과도 맞지 않고 왜 해외에서 외국에서 그런 입법례를 갖고 있겠어요. 독일은 더 심하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나치 전범한테 부역했던 사법부의 역사를 갖고 있어서 그렇죠. 더 그런 거예요. 오히려 사법부가 빠져 있죠. 맞습니다. 거기는. 예. 입법 행정이 견제하도록 하는 거에 왜 이렇게 반대를 하는 것인가. 이거야말로 기득권이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회의를 한다, 뭘 한다 그래서 사법부 입장에서 무언가가 나오기를 기대하는 거는 쉽지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서 김한 기자 이야기 중에 나왔지만 전담 재판부와 법왜곡죄를 이제 위헌 심판에 올려버리면 결국 진행되고 있던 재판들이 스톱이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정작 바라는 방향이 달라지는 것 아니냐. 우리가 이 전담재판부나 법외국죄를 얘기하는 이유가 내란범들 제대로 처벌하기 위해서다라는 기본적인 명제가 있다면 네. 무엇이 더 효율적이냐? 아니 근데 저는 좀 어저께 섬뜩했던 게 그 법원행정처의 천대엽 처장이 나와가지고 추미애 위원장한테 중간에 이제 그렇죠. 말 끼어들면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니 그래가지고 정말로 이거 니네들이 그런 식으로 진행을 시켜가지고 재판 자체를 무효화시키면 어떡할 건데 이 얘기를 하는 게 너무 섬뜩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면은 판사들이나 이 관련돼서 이거 싫어하는 사람들이 니네 계속 이거 힘으로 밀어붙인다는 뜻이지? 그럼 좋아, 우리도 한번 힘으로 밀어붙여볼게. 우리 이거 위헌이라고 생각해? 이거 그냥 위헌 재청 신청 들어오면 우리 무조건 그거 받아가지고 헌재로 넘겨버리고 우리 재판 딱 중단시켜버릴게. 사실 이제 이런 얘기랑 똑같은 거고 그러면 결국 나중에 가서는 전부 다 무효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어. 우리가. 니네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뭔데? 니네 좀 정신 차려. 그 얘기 사실 우리한테 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좀 약간 섬뜩하고 이거 가지고 우리를 지금 협박하나? 이런 생각도 조금 들었어요. 근데 사실 어제 추미애 법사위원장 그렇게 무서웠죠? 사자부를 네. 내뱉는 게 진짜 저는 오랜만에 봤는데 그러니까 비슷한 생각을 하신 거 아닐까요? 그래서 그럼요. 지금 법원 행정처장 그리고 대법관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지금 그 말 할 때냐?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건데 예. 그거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그 말을 하는 게 난 너무 놀랬고 근데 또 웃기는 건 이율배반적인 게 좀 그거였어요. 그 대법원장이 그 오부 요인 대통령을 만나서 얘기할 때 우리는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비상계엄 선포했을 때 위법이라고 생각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했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비상계엄은 위법이다라고 하는 게 대법원이 생각하고 있는 혹은 대법원장이 우리들에게 선언적으로 말을 해준 거잖아요. 그러면 내란전단 재판부 설치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난리를 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사실 뭐 비상계엄 내란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얘기한 적 없어요. 그래.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거짓말이지만 그래도 어쨌든 본인이 자기 입으로 비상계엄은 위법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 했으니까 그렇죠. 이제는 그 말에 기속이 되는 거예요. 이 대법원장도. 네. 근데 만약에 그 말이 사실이고 어쨌든 기속이 된다고 치면 결국엔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거 선포한 윤석열은 유죄가 나와버려야 되는 것이고 그 사람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벌어진 모든 일들은 이렇게 영장이 기각되면 안 되는 것이고 이 흐름으로 원래 가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자꾸 이제 우리들한테 자꾸 이제 뭔가 이 눈치를 주는 거예요. 이 내가 봤을 때 법원에서는 너네 자꾸 우리 건드리면 우리 이런 식으로 실력 행사할 수 있는데 우리 서로 좀 타협하자. 그렇죠. 전 이게 좀 약간 타협하자 이런 소리 좀 들리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저 그 생각에 진짜 전적으로 공감하는데 법원의 실력 행사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를 생각해봤어요. 판결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은 직위원 판사의 이상한 소송 지휘에서 시작된 거 아니에요. 불신이 거기서. 구속 취소에서부터 시작되고 그 이후에 재판이 진행되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그가 보이고 있는 모습 그리고 그를 제대로 통제하지 않는 조희대 이 대법원의 모습 그리고 영장 전담 판사들의 이해할 수 없는 영장 기각의 내용들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지금 얘기가 나온 건데 이 방향으로 가다 보면 지금 그래서 법원이 야 우리를 불편하게 해 예를 들어서 뭐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고 법외곡죄를 넣고 법원 행정처를 바꾸고 어쩌고 저쩌고 불편하게 해. 그러면 우리가 실력 행사하겠다. 근데 그 실력 행사라는 게 어떤 수준일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미 입건돼서 구속돼 있는 윤석열 김건희는 어떻게 해서는 유죄 주고 거기서 처벌하고 나머지 모든 것들에 있어서 자신들의 있던 이익과 연결돼 있는 지점들 있잖아요. 그것들에 대해서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너무 다른 결론이 나오면 우리가 12.12 때 얘기를 했었잖아요. 황영시, 이학봉, 장세동 이들이 받은 형량이 있단 말이에요. 3년 정도 받았죠. 그러니까 이 형량들과 그 다 전두환 노태우가 뭐 저 사형받고 뭐 20몇 년 받은 것만 얘기하지만
그렇게 생각해 보면 왜 그때 내란이 제대로 단죄되지 않았는가가 여기 있는 거거든. 자, 그래서 뭐 그런 게 필요해요.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나치 얘기가 나왔을 때 나치 독일은 아직도 나치 전범들을 처벌합니다. 그렇죠. 그래, 2022년, 그게 중요한 거예요. 2024년에 막 맞아요. 그게 99세 중요해요. 할머니 이런 사람들 다 처벌해요. 막 징역 5년씩 줘요. 그러면 나치가 끝난 지가 언제입니까? 근데 네. 어쨌든 증거가 발굴돼서 뭐가 나오면 몇십 년, 50년, 60년 잘 살던 사람들 잡아다가 처벌해요. 그러니까 그거